30년간 속았습니다. IAEA 사찰단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CIA가 긴급 조사에 착수했고 백악관이 경악했습니다.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50년간 아무도 몰랐다고? 일본은 20년간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선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비밀. 박정희 덕분에 한국은 3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피에르 듀발입니다. IAEA 아시아태평양 사찰국장으로 30년을 일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은퇴 직전에 발견한 제 인생 최대의 오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비엔나의 하늘은 낯빛이었습니다. 도나우 강변에 위치한 IAEA 본부 건물. 저는 매일 그 건물을 바라보며 출근했지만 그날따라 건물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62년 인생에서 마지막 출근길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3개월 뒤면 정년퇴직입니다. 30년간 핵 비확산의 최전선에서 싸워왔죠. 이란의 은밀한 농축 시설을 추적했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감시했으며 리비아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런 제가 마지막으로 맡은 임무가 하필 한국이라니. 동료들은 제게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듀발, 은퇴 전에 편하게 가려고 한국 맡은 거지? 한국은 눈 감고도 사찰할 수 있잖아. 휴가나 마찬가지야. 저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제가 담당했던 20개국 중 가장 편한 나라였습니다. 서류는 항상 완벽했고 시설은 언제나 깨끗했으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협조적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스 밀러, 기술 분석팀의 에이스죠. 미국 CIA에서 파견 나온 제임스 카터, 핵확산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서 온 전문가들이 긴 테이블을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초록 12명. IAEA 역사상 단일 국가에 대해 이 정도 인원이 모인 건 이란 핵 협상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자, 시작하지. 제가 입을 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의제는 대한민국 핵 잠재력 재평가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웃음이 터져 나왔죠. 잠깐, 듀발. 제임스 카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죠. 한국이라고 했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정확히 들었네, 제임스. 하하, 농담이겠지. 카터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30년간 지켜봐 온 나라야. 핵무기. 그쪽은 관심도 없어. 완벽한 모범생이라고.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대표 야마모토 켄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사찰 기록은 제가 본 어떤 나라보다 깨끗합니다. 30년간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어요. 이건 기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재평가하자는 건가요? 영국 대표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회의감이 묻어났죠. 듀발 국장,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퇴직 앞두고 뭔가 큰 건 하나 터뜨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웃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아니, 3개월 전에 저였다면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자료를 보여드리죠. 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이건 지난 30년간 IAEA가 사찰한 국가들의 기록입니다. 독일,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그리고 한국.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각 국가별 사찰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오류 건수입니다. 서류 누락, 날짜 불일치, 재고 오차 같은 것들이죠. 심각한 위반은 아닙니다만 어느 나라든 이런 사소한 실수는 있기 마련이에요. 참석자들이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독일 47건, 일본 52건, 브라질 89건, 아르헨티나 76건, 남아공 63건. 여기까지는 정상 범위입니다. 저는 마지막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0건. 제로요? 한스 밀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0년간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한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예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한 조직도 없죠. 30년간 수백 번의 사찰에서 단 한 건의 실수도 없다. 이건 자연스러운 완벽함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 카터가 팔짱을 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뒤발. 한국이 우리를 속였다는 건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카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한국을 15년간 담당했어.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핵무기에 관심 없어. 북한 때문에 피해만 봤지. 왜 굳이 핵을 원하겠어? 동의합니다. 야마모토가 카터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손해만 막심하죠. 게다가 한국 국민들의 반핵 정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영국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축소 여론이 80%를 넘었잖아요. 그런 나라가 핵무기를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3개월 전까지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건 한국의 원자력 관련 산업 현황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원전 수출 계약 55조 원, 세계 5위 원자력 기술 보유국, 우라늄 농축 관련 특허 127건, 핵연료 가공 기술 자체 보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연구 진행 중. 그리고 이건 한국의 방위 산업입니다. K9 자주포 세계 수출 1위, 잠수함 자체 건조 기술 보유,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이상,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 완료.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밀 가공 산업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스 밀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정밀 기폭장치 설계, 미사일 운반체, 소형화 기술. 이 모든 걸 갖춘 나라가 30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사찰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터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충분해, 뒤발.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기술을 가졌다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나? 일본도 원하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나라들을 의심하나? 하지만 제임스, 일본과 독일은 사찰 기록에 오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죠. 한국만 완벽해요.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한 거야. 카터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인들 성경 몰라? 완벽주의자들이잖아. 실수를 용납 못하는 문화라고.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터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실수에 엄격해요. 사찰 담당자가 오류를 내면 경력이 끝장나는 분위기죠. 그래서 완벽한 겁니다. 저는 그들의 논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었죠. 3개월 전 저였다면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잖아.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라면 핵기술 보존도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죠. 퇴직을 앞둔 노인네의 망상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한스 밀러였습니다. 뒤발 국장.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 제로 기록은 확실히 이상해요. 30년간 제로라니. 저도 20년간 이 일을 했지만 그런 나라는 처음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만약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건 역사상 가장 정교한 은폐 작전입니다. 50년간 전 세계를 속인 거예요. IAEA도, CIA도, 모사드도 전부. 그래,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엔나의 하늘은 여전히 낯빛이었죠. 그래서 확인하러 가려고. 어디로요? 한국. 한국.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40년 전이었습니다. 1985년
저는 갓 IAEA에 입사한 신입이었죠. 프랑스 원자력청에서 5년간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비엔나 본부에 배치됐습니다. 당시 제 상사였던 장클로드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피에르, 자네는 아시아를 맡게 될 거야. 아시아요? 그래. 일본, 한국, 대만. 이 세 나라가 자네 담당이야.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당시 핵 비확산의 최전선은 중동이었거든요. 이란, 이라크, 리비아. 그쪽에서 일해야 출세할 수 있었죠. 아시아는 한가한 보직이었습니다. 왜 하필 아시아입니까? 자네 성격이 꼼꼼하잖아. 아시아 국가들은 서류 작업이 많아. 자네한테 딱이야. 그렇게 저는 아시아 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한국을 처음 방문한 건 1995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아직 없던 시절이죠.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6월 특유의 끈적한 열기였습니다.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기후였죠. 공항 건물은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 검은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뒤발 사찰관님이시죠?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젊은 남자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락관이었죠.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이번 사찰 기간 동안 안내를 맡게 됐습니다. 그의 양복은 단정했고 구두는 반짝거렸으며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죠. 이란에서는 사찰관을 적대시했습니다. 북한은 아예 입국 자체가 전쟁이었고요. 하지만 한국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했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는 차들로 꽉 차 있었죠.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시죠, 사찰관님? 김현우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네. 어떠세요? 첫신상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했군. 김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들 놀라세요. 3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거든요. 지금은 OECD 가입을 앞두고 있죠. 대단하군.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시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넓은 부지에 연구동이 여러 채 들어서 있었고 곳곳에 최신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흰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쪽입니다, 사찰관님. 김현우의 안내를 따라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0여 명의 한국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장부터 각 부서 책임자들까지 전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뒤발 사찰관님. 원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 어눌했지만 태도는 정중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내심 감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사찰관이 오면 담당자들이 피하기 바빴거든요.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자료 요청에는 온갖 핑계를 댔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질문하기도 전에 자료를 내밀었고 시설 구석구석을 직접 안내했으며 궁금한 점은 뭐든 설명해 줬습니다. 사찰 첫날, 저는 우라늄 저장고를 점검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금속 캐비닛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캐비닛에는 일련 번호가 붙어 있었고 잠금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이건 전홍축 우라늄입니다. 김현우가 설명했습니다. 발전용 핵연료 제조에 사용되죠. 현재 보유량은 정확히 2.7톤입니다. 저는 재고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2.7톤. 그램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차가 전혀 없군. 그럼요. 우리는 매일 재고를 점검합니다. 0.1g이라도 차이가 나면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이상할 정도로.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꼼꼼한 한국인들의 국민성이라고 치부했죠. 사찰 이틀째, 저는 연구용 원자로를 점검했습니다. 원자로 건물에 들어서자 저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금속과 콘크리트, 그리고 미세한 오존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향. 원자로 시설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죠. 이건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열출력 30메가와트,
1995년 가동을 시작했죠. 주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과 중성자 연구에 사용됩니다. 저는 제어실을 둘러봤습니다. 계기판들이 깔끔하게 정렬돼 있었고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운전원들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가동 기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담당자가 두꺼운 바인더를 가져왔습니다.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매일 매 시간의 운전 상황이 꼼꼼히 기재돼 있었죠. 정기 점검 일지, 비상훈련 기록, 방사선량 측정 결과까지 빠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인더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하군요. 감사합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시설 정기 사찰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종합평가, 모범적인 핵 비확산 이행 국가.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이후 3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죠. 한국 사찰은 재계 휴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거든요. 숨겨진 시설은 없는지, 위조된 서류는 없는지, 거짓 증언은 없는지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면 됐습니다. 서류는 항상 정확했고 시설은 항상 깨끗했으며 관계자들은 항상 친절했죠. 어느 해인가 저는 한국 사찰을 마치고 동료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눈 감고도 사찰할 수 있어. 동료가 웃으며 대꾸했죠. 그러니까 편한 보직 아니야? 부러워.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부러워할 만한 보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급성장했습니다. 국산 원전인 APR-1400이 개발됐고 UAE 원전 수출 계약을 따냈죠. 55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내심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30년간 사찰해 온 나라가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 됐으니까요. 핵 비확산의 모범국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모습은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국의 우주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나로호가 발사됐고 이어서 누리호가 성공했죠. 한국은 자체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만든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 우주 개발이라고 생각했죠. 핵무기와는 관련 없다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30년간 한국을 지켜보면서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거든요. 완벽한 서류, 깨끗한 시설, 친절한 사람들. 그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완벽한지, 어떻게 30년간 실수 한 번 없을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완벽함에 익숙해지면 완벽함의 이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30년간 담당한 나라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면 그건 제 인생 전체가 실패였다는 뜻이니까요. 그 보고서를 처음 가져온 건 소피 르클레르였습니다. 32살, 프랑스 출신, IAEA 데이터 분석팀 소속. 저보다 30년 늦게 이 일을 시작한 후배죠.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제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국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무슨 일인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소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죠. 들어오게. 그녀가 들어와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한국 사찰 기록 분석 결과입니다. 한국.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을?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소피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에서 지난 50년간의 IAEA 사찰 기록을 전수 분석하고 있거든요. 패턴을 찾아서 향후 위험 국가를 예측하려는 프로젝트죠. 알고 있네.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피가 서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X축은 국가명, Y축은 사찰 오류 건수. 이건 30년간 IAEA가 사찰한 주요 국가들의 오류 발생 빈도입니다. 독일 47건, 일본 52건, 캐나다 38건, 스웨덴 29건. 모든 나라에서 경미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서류 날짜 오기, 재고 집계 실수, 보고 지연 같은 것들이죠. 심각한 위반은 아닙니다만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하지. 그런데 한국만 다릅니다.
소피가 그래프맨 끝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영건.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로? 네. 30년간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닌가? 국장님,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소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아무리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춰도 30년간 오류 제로는 확률적으로 0.0001% 미만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데이터 누락이라든지.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해요. 소피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한국의 사찰 보고서 작성 시간이에요. 그래프가 또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고서 제출 시간이 들쑥날쑥해요.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죠.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소피가 빨간 선을 가리켰습니다. 매번 정확히 마감 3일 전에 제출합니다. 30년간 한 번의 예외도 없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30년간 똑같은 타이밍에 업무를 처리한다. 불가능해요. 업무량이 다르고 담당자가 바뀌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매번 3일 전이겠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피, 자네 말은 결국 뭔가? 한국의 사찰 기록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닙니다. 소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출된 겁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연출이라고? 네. 이건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라 설계의 산물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30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깔끔한 시설, 정확한 서류, 친절한 관계자들. 그 모든 게 연출이었다고? 소피. 네, 국장님.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50년간 전 세계를 속인 거야. IAEA도, CIA도, 모사드도 전부.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망설였습니다. 소피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국장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엔나의 하늘은 어느새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과 닮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국장님. 소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3개월 뒤면 은퇴입니다. 조용히 물러나면 됩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성에 흠집 하나 없이 퇴장하면 되죠. 하지만 만약 소피의 말이 맞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50년간 무언가를 숨겨왔다면 저는 30년간 바보였던 겁니다. 눈 뜨고 속은 거예요. 그걸 모른 척 퇴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떠날 수는 없어요.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소피. 네, 국장님.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줘. 어디로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서울. 소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가시려고요? 그래.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게 있어. 뭔데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한국 사람들의 눈이야. 눈이요? 서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시설도 꾸밀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의 눈은 속이기 어려워. 저는 소피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한국 사람들과 마주 앉았지만 제대로 그들의 눈을 들여다본 적이 있던가. 그냥 서류만 봤어. 시설만 점검했지. 사람을 보지 않았던 거야.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사람을 보겠어.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 직접 확인하겠어. 소피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세.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의심을 품고 한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여정이 될 거라는 예감이었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50년간 봉인된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제가 얼마나 무릎을 꿇게 될지, 저는 그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의심을 품은 채로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밀려드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완벽하게 조절된 공기. 보딩 브릿지를 걸으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김포공항의 낡은 콘크리트 건물과는 차원이 달랐죠. 곡선형 지붕이 물결치듯 이어져 있었고 유리 벽면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와, 이게 공항이에요? 소피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국장님, 두바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게.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천장이 끝없이 높았습니다. 10층 건물은 되어 보였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죠. 저기요. 소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좀 보세요.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자동화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거쳐 통과하고 있었죠. 한 명당 걸리는 시간이 채 10초도 안 됐습니다. 프랑스 샤를 드골에서는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소피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기계가 윙소리를 내더니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23초. 소피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23초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죠. 이 나라가 30년 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능숙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뒤발 국장님이시죠? 40대 초반, 단정한 양복,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박준호 박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안내를 맡게 됐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힘 조절도 완벽했죠.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그의 미소도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요. 차로 이동하시죠. 서울역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박준호 박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 안은 서늘했습니다. 에어컨이 적당히 틀어져 있었고 은은한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시트에 몸을 묻자 12시간 비행의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도착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 박사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가 넓었습니다. 왕복 10차선은 되어 보였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끼어들기도, 경적 소리도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논밭이었던 곳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20층, 30층, 어떤 건물은 50층이 넘어 보였죠. 끝없이 이어지는 콘크리트 숲이었습니다. 많이 변했죠? 박준호 박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상상 이상이군요. 저희도 놀랍니다. 3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가 1995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공항이 작았죠. 도로도 좁았고, 하지만 사람들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뭔가 해내겠다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 눈빛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박준호 박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송도 신도시가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죠.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이게 가능해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박준호 박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핵무기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 건물이 웅장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현대식 구조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여기서 KTX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대전까지 50분밖에 안 걸려요. KTX 고속철도입니다.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해서 시작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GV 기술 수출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자랑이었죠. 플랫폼으로 올라갔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선형의 날렵한 디자인, 흰색 바탕에 주황색 줄무늬. 하지만 제가 아는 TGV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이건 다른데요? KTX 산천입니다. 박준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국산 기술로 만든 2세대 고속철도죠. TGV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열차입니다. 더 빠르고, 더 조용하고, 더 효율적이에요. 저는 열차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프랑스 기술을 배워서 프랑스를 넘어섰다고?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이 넓었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수준이었죠. 테이블이 있었고, 전원 콘센트가 있었고,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순식간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속도계를 보니 시속 305km. 하지만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올려놓아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국장님, 소피가 제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이상해요. 뭐가? 이 나라 전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이 정도 발전이 정상인가요? 공항, 도로, 철도, 건물.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15분 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정문 너머로 펼쳐진 시설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구동만 수십 채가 보였습니다. 하얀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도로가 바둑판처럼 뻗어 있었죠. 멀리 굴뚝이 보였고, 돔 형태의 구조물도 보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일부입니다. 박준호 박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체 부지가 축구장 50개 크기예요. 직원만 3,000명이 넘습니다. 축구장 50개, 직원 3,000명.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30년간 이 나라를 사찰하면서 서류로만 봤습니다. 숫자로만 확인했죠. 직접 와서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연구소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박사를 따라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보안 검색대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통과시키고 금속 탐지기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죠. 우리가 IAEA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첫 번째 연구동에 들어섰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죠. 어디선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들려왔습니다.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출입증이 걸려 있었죠. 대부분 젊었습니다. 30대, 40대가 주류였습니다. 여기는 핵연료 연구동입니다. 박준호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원전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죠. 국산화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100%요? 소피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제 외국 기술 없이도 핵연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정밀 가공 기계, 방사선 측정 장치, 열처리 설비. 모두 최신형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핵시설을 사찰해 왔습니다. 민간용 장비와 군사용 장비의 차이를 압니다. 이 장비들의 정밀도가 민간용 치고는 너무 높았습니다. 저 장비는 뭡니까? 저는 구석에 있는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원통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몸체에 복잡한 배관이 연결되어 있었죠. 박준호 박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0.5초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원심 분리기 테스트 장비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원심 분리기요? 네.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 연구에 사용됩니다. 물론 평화적 목적이죠. 평화적 목적.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 농축의 핵심 장비입니다.
저농축 우라늄으로 원전 연료를 만들 수도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죠. 같은 장비, 다른 결과물. 가까이 봐도 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박준호 박사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구역은 보안구역입니다. 사전 승인 없이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30년간 한국 사찰을 하면서 거절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줬고, 시설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줬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심불리기 앞에서 처음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굳어지고 있었죠. 뭔가 숨기고 있다. 30년간 완벽했던 협조가 처음으로 끊겼습니다. 그것도 원심불리기 앞에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한스 밀러를 만났습니다. 비엔나에서 급히 날아온 거였죠. 제 보고를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에르. 한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악수는 언제나 힘이 넘쳤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역사적인 발견이야. 아직 확신은 없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에 가는 거야. 조선소? 한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선소에서 뭘 찾으려고? 연결고리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핵무기는 단일 기술이 아니야. 수십 가지 기술의 조합이지. 우라늄 농축, 기폭장치, 운반체, 소형화. 이 모든 게 따로따로 있으면 의심받아. 하지만 산업 기술 속에 숨어 있으면 들키지 않는다.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4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과 들. 그 사이로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온 국토가 산업단지 같았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펼쳐진 거대한 부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시선을 돌려도 조선소, 서쪽을 봐도 조선소. 하늘에서 보면 도시 하나 크기는 될 것 같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입니다. 안내를 맡은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50대 남성,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연간 건조 능력 1,500만 톤. 전 세계 선박의 15%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15%요? 소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LNG 운반선은 세계 1위,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세계 1위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철골 구조물이 태양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죠. 그 아래로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습니다. 쇠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망치 소리, 기계 소리, 사람들 외치는 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습니다. 안전모를 쓰셔야 합니다. 관계자가 헬멧을 건네줬습니다. 우리는 안전모를 쓰고 도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LNG 운반선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배가 아니라 건물이었습니다. 아니, 건물보다 컸습니다. 길이가 300m는 넘어 보였습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크기였죠. 붉은색 선체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저게 배예요? 소피가 입을 벌린 채 물었습니다. 17만 4천 입항미터급 LNG 운반선입니다.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영하 163도에서 운반할 수 있죠. 이중 선체 구조의 특수 단열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저는 선체 표면을 바라봤습니다. 용접선이 보였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밀해서 이음새를 찾기 어려웠죠. 한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것 좀 봐. 한스가 제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피에르, 저 용접 기술 말이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원자로 압력용기 제작에 쓰이는 거랑 똑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핵발전소의 심장입니다. 300도 이상의 고온과 150기압 이상의 고압을 견뎌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용접 기술이 필요하죠. 그 기술이 지금 제 눈앞에서 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 탱크도 극저온, 고압을 견뎌야 하니까요. 기술적 요구 사항이 비슷했던 겁니다. 민간용으로 위장하기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저 용접공들 좀 보게. 한스가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용접공 3명이 선체에 매달려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파란 빛이 눈을 찔렀죠. 동작이 너무 정밀해. 손이 전혀 안 떨려. 연습을 많이 했겠지. 아니야, 피에르.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연습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핵시설 용접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야. 저 수준의 정밀도는 원자력 분야에서만 요구되거든. 저는 용접봉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조선소 직원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멧과 작업복, 평범한 노동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손끝에는 핵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수함 건조 구역. 물론 공식 일정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IAEA 명함과 한스의 설득력이 문을 열어줬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무장한 경비원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도크 한쪽에 검은색 선체가 보였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유선형의 날렵한 몸체, 검은색 페인트가 햇빛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선체 위로 잔망경과 안테나가 삐죽 솟아 있었죠. 저건 도산한 창호함입니다.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수량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죠. 순수 국산 기술로 건조됐습니다. 3,000톤급.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상당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저 정도 규모의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죠. 혹시 이 잠수함에 미사일 발사관이 있습니까? 제 입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관계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기밀 사항입니다. 또 거부. 하지만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잠수함 선체를 자세히 봤습니다. 선체 중앙부가 살짝 불룩했습니다. 숙련된 눈에는 보였죠. 수직 발사관. 최소 6개.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 저는 소피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녀도 알아챘더군요.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조선소를 나오며 한스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곳곳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죠. 한국은 핵무기에 필요한 모든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하지만 한 곳에 모아두지 않았지. 전국에 흩어놓았어. 그가 점들을 가리켰습니다. 대전의 원심분리기 기술, 울산의 압력용기 용접 기술, 그리고 여기 경기도 평택. 손가락이 지도를 짚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세계 최고의 정밀 가공 기술이 있지.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새기거든. 이 정밀도면 핵무기 기폭장치 제작이 가능해. 그리고 나로 우주센터. 소피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리호 발사체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죠.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기술입니다. 연료만 바꾸면 그대로 ICBM이에요.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전, 울산, 평택, 나로우주센터, 포항, 창원.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핵무기 제조 공정도가 완성됐습니다. 우라늄 농축, 핵물질 가공, 기폭장치 제작, 운반체 조립.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흩어져 있을 뿐. 이건 설계된 거야. 한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간 계획적으로 분산시킨 거지. 한 곳에 모아두면 들키니까. 산업 기술로 위장해서 숨긴 거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50년간 전 세계를 속인 겁니다. IAEA도, CIA도, 모사드도 전부. 그리고 저는 30년간 그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던 거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박영호 박사의 주소는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파트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 벽돌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틀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소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핵심 과학자가 이런 데 사나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5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이 이런 곳에 산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5층 5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최고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박영호 박사였습니다. 누구시오? 안녕하십니까. IAEA에서 온 피에르 뒤발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스쳤죠. 나는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소. 아는 게 없어요. 노인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1970년대 핵 연구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시오.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모양의 흰 반점들. 방사선 화상의 전형적인 흔적이었죠. 그 흉터는 훈장이요. 나라를 위해 받은 상처요. 벽에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과학자 12명. 저 12명 중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나 혼자요. 다들 암으로 죽었소. 방사선 때문이지.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당시에 노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완성했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978년 핵폭발 장치 설계가 완료됐소. 제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지. 그런데 왜 포기한 겁니까? 포기.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포기한 게 아니요. 우리는 숨긴 거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에게는 포기했다고 보고했지. 연구소도 폐쇄하고 장비도 해체했소. 하지만 기술은 보존했소. 어떻게요? 분산시켰소. 핵심 기술을 쪼개서 산업 전반에 숨겼지. 조선, 철강, 전자, 기계. 겉으로는 민간 산업이지만 필요할 때 다시 모으면 되도록.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면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 아니, 마음만 먹으면 3개월이면 될 거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습니다. 왜 만들지 않은 겁니까? 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이요.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나지. 하지만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돼요. 우리는 그걸 선택한 거요. 서울에서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는 야마모토 켄. 일본 원자력위원회 소속으로 처음 회의에서 제 주장을 비웃었던 사람이죠. 스크린에 그의 얼굴이 떴습니다. 뒤발 국장, 무슨 일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핵 잠재력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야마모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1세대 연구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국이 50년간 기술을 숨겨왔다는 것, 지금도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전부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보기관이 그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야마모토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최소 20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숨긴 겁니까?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야마모토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10년 전에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도, 원전 수출에서도 UAE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50년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대단한 자제력입니다. 비엔나로 돌아온 저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핵 잠재력 재평가 보고서.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입니다. 지금 바로 화상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제임스 카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당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화면이 전원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 보였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 뒤발 국장.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50년간 우리를 속였다는 거요? 미국을 상대로? 속였다기보다는 숨겼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면 얼마나 걸린다는 거요?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대통령님. 트럼프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50년이야. 50년간 아무도 몰랐다고? CIA도, NSA도? 왜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은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최후의 수단을 아끼는 나라입니다. 대통령님, 핵무기는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됩니다. 트럼프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대단한 놈들이군. 그 작은 나라가 50년간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게임을 했다는 거야. 회의가 끝난 후 제임스 카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뒤발, 미안하네. 처음에 자네를 비웃었던 거. 자네가 옳았어.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간 한국을 사찰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의 이야기. 박영호 박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아까 사진 속 12명이 다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그렇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난 친구가 김태호요. 3년 전에 갔지. 폐암이었소. 김태호 박사요? 우리 팀에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였소. 핵폭발 장치 설계의 핵심 인물이었지. 박영호 박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방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옷장을 열더니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상자였습니다. 나무로 된 작은 상자.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태호의 유품이요. 노인이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유족이 내게 맡겼소. 죽기 전에 태호가 부탁했다더군. 이건 박영호에게 주라고. 노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 열어보지 못했소. 왜요? 무서웠으니까.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지. 50년간 숨겨온 것들이 들어있을 테니까. 열면 다 쏟아질 것 같았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열어야 할 것 같소.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찾으러 왔으니까. 이것도 진실의 일부요. 노인의 손이 상자 뚜껑에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 주름진 손등, 방사선 화상 흔적이 있는 손. 뚜껑이 열렸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마찰하는 소리였죠. 상자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 타자기로 친 문서들, 손으로 쓴 메모들.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이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건 1974년 연구 일지요. 우리가 처음 임계 실험에 성공했을 때 기록이지. 이건 1976년 설계도요. 내폭형 핵장치 초안이요. 태호가 직접 그린 거요. 이건 1978년 보고서요. 미국이 압박하기 직전에 작성한 거지.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쌓였습니다. 50년간 봉인되어 있던 비밀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조각들. 저는 서류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은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입니다. 노인이 상자 맨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작은 메모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었습니다. 수십 년간 누군가의 품에 있었던 것처럼. 이건 뭡니까? 태호의 유언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 썼다더군. 유족이 발견했을 때 태호의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했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메모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쓴 것 같았죠. 한글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소. 노인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첫 문장이 공기 중에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완성했다. 다만 꺼내지 않았을 뿐.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50년간 숨겨왔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름이 남지 않아도 괜찮았다. 소피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죠. 하지만 기술은 남는다. 우리가 흘린 땀과 피가 이 땅에 스며들어 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갈 것이다. 그들이 필요할 때 꺼낼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한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름 없이 떠난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 문장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 없이 떠난 사람들, 50년간 침묵을 지킨 사람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사람들. 저는 그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30년간 한국을 사찰하면서 서류만 봤습니다. 숫자만 확인했습니다. 시설만 점검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들. 방사선에 몸이 망가지면서도 연구를 계속한 사람들. 가족에게도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지 못한 사람들. 저는 그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박사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요? 30년간 몰랐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당신들의 헌신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류만 봤습니다. 시설만 점검했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박영호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소, 귀발씨. 그가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우리는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소. 숨는 게 우리 임무였으니까.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태호도 그랬소. 죽는 날까지 이 메모를 품에 품고 있었지. 세상에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오. 자기 자신에게 쓴 거요. 자기가 왜 이 길을 걸었는지 잊지 않으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할 때가 됐소.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거의 다 떠났소. 살아있는 건 나 혼자요. 나도 얼마 안 남았고. 그가 메모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시오. 네. 세상에 알려주시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종이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 12명의 희생, 한 나라의 운명. 이 작은 메모지에 그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엔나로 돌아왔습니다. IAEA 본부 건물이 보였습니다. 도나우 강변에 우뚝 서 있는 유리 건물. 30년간 매일 출근했던 곳이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회의 때와 같은 멤버였죠. 한스 밀러, 제임스 카터, 야마모토 켄. 영국, 러시아, 중국 대표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웃음과 조롱이 가득했죠. 지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제 중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자체 조사 결과도 공유됐죠. 일본의 고백도 전달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30년간 앉아본 적 없는 자리였습니다. 항상 구석에 앉았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핵 잠재력 재평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978년에 핵무기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플루토늄 내폭형 장치였습니다. 제조 직전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공식적으로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보존됐습니다. 50년간 산업 전반에 분산되어 숨겨져 왔습니다. 제임스 카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폭장치, 운반체 기술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50년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작은 종이.
김태호 박사의 유언. 이건 한국 1세대 핵연구원의 유언입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죽는 날까지 이 메모를 품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첫 문장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는 완성했다. 다만 꺼내지 않았을 뿐. 50년간 숨겨왔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름이 남지 않아도 괜찮았다. 제임스 카터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남는다. 우리가 흘린 땀과 피가 이 땅에 스며들어 있다. 야마모토 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갈 것이다. 그들이 필요할 때 꺼낼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한스 밀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이름 없이 떠난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것으로 충분하다. 메모를 덮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제임스 카터가 일어섰습니다. 뒤발.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네를 비웃었던 거 사과하겠네. 카터입니다. 자네가 옳았어. 완전히 옳았어.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틀렸어. 카터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지. 작은 나라, 동맹국, 관리 대상. 그렇게만 봤어.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50년간 전 세계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것도 완벽하게. 들키지 않고. 야마모토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뒤발 국장. 그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일본식 인사였습니다. 일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숨겼습니다. 그건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한스가 일어섰습니다. 피에르.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30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스. 30년간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눈 뜨고 속은 거지. 하지만 결국 찾아냈잖아. 늦었지만 찾아냈어.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12명 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발 국장.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을 제재해야 합니까? 비난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니라니요? 한국은 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NPT에 가입했고 IAEA 사찰을 받았고 모든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핵무기를 실제로 제조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숨겼잖습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산시킨 겁니다. 민간 산업 기술로요. 그건 금지된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한 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경제 제재를 받고 동맹을 잃습니다. 북한이 그 예죠. 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 그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됩니다. 실제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적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엔나의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50년간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만들지 않으면서도 만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북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도 견디고 있습니다. 경제는 세계 10위권이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진정한 강국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핵무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조용히 유지하는 것, 위협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는 것, 떠벌리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것.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핵 비확산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사찰했고 수많은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이란, 북한, 리비아. 핵무기를 원하는 나라들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이미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메모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메모를 쓴 사람은 이름 없이 죽었습니다. 50년간 침묵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것으로 충분하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3명, 12명 전원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핵 비확산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보고서를 썼고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벅찬 적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비엔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도나우 강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3개월 뒤면 은퇴입니다. 30년간의 IAEA 생활이 끝납니다. 저는 책상 위에 있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박영호 박사와 함께 찍은 거죠. 87세의 노인과 62세의 저. 두 사람 모두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박영호 박사를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가 살아 계신다면.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무덤을 찾아가겠습니다. 꽃을 놓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이제 세상이 알게 됐다고. 당신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고. 당신들이 지킨 나라가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보여주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IAEA 사찰단장이 은퇴 직전 발견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50년간 이름 없이 조국을 지킨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